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뭔가에 쫓기는 듯 뒤를 힐끔거리며 걸어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위태롭게 휘청거리는 모습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옷매무새로 판단해보건대.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 판단. 언젠가 들어서 기억해놓은 단어이긴 하다. 그러나 나에게 이 단어와 관련된 기능은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기능을 억지로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남자가 휘청대며 걷는 소리는 또렷이 들린다. 판단, 하지 말자. 남자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옷매무새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가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엔 희뿌연 흑백 화면이 나왔다. 다음엔 온통 붉은 색감으로 앞이 보이는가 싶더니 어느새 녹색 계열의 화면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푸른 색감이 되고 나서야 나는 정상적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이 시작돼서 끝나는 시간은 불과 0.01초밖에 되지 않지만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길게 느껴진다. 영원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휘청거리며 걸어오던 남자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써버린 로봇처럼 팔과 다리를 힘없이 늘어뜨렸다. 나는 포장마차를 찾아온 그에게 제공할 기본 안주를 정해진 순서대로 빠르게 만들기 시작했다. 도마 위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내 손놀림을 보는 그의 눈동자에서 생기라고는 느낄 수 없어.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 느낌. 눈앞에 있는 피사체를 보고 자신의 의지로서 판단하는 것. 어렵게 의미를 알아낸 이 단어도 나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느낄 때마다 찾아오는 건 어둠이다. 두렵거나 무섭다는 느낌을 나로선 알 수 없지만 갑작스레 앞이 어두워질 때마다 몸 안의 부품 하나하나가 미세하게 떨리고 난다. 그 떨림을 감지하는 것도 느낀다고 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하지 말자. 느낄 수 없다. 느끼지 말자. 남자의 생기 없는 눈빛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가 보이기 시작한다. 잠시 멈췄던 팔이 다시 움직였다. 남자는 내 기능이 멈췄던 아주 짧은 순간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내 몸을 보며 그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선이 멈춘 곳은 주인이 나의 제품명을 가려놓기 위해 스프레이로 칠했던 부분이었다. 지금은 하얀색 스프레이 가루가 떨어져 나가 제품명인 라버트 HRTL T03A가 살짝 보이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무슨 생각을 했나? 내 얼굴을 보며 남자가 물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스피커 모양의 입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나왔다. 녹음된 목소린가? 남자가 이렇게 속삭이곤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가는 사람은 없었다. 여기는 도시 외곽의 후미진 곳이었다. 근처에 있는 율락가를 배회하던 사람들이 가끔 들릴 뿐. 언제나 조용하고 한산한 편에 속했다.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그가 다시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나에겐 그러지 않아도 돼. 너의 목소리로 말해봐. 남자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입력된 행동 지침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처법이 없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로봇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인가?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 판단, 느낌, 의문, 물음표. 나와 같은 로봇은 의문을 가질 수도 없다. 인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면 될 뿐이다. 내 목소리를 왜 듣고 싶어 하는지 의문하는 건 집어치우자. 그가 듣고 싶다면 쇳소리가 섞인 기계음으로 말하면 될 뿐이다. 주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데이터를 다른 저장 장치에 옮겨놓고 기계음인 내 목소리의 데이터를 그 자리에 옮겨놓는다. 진행 시간은 0.001초. 그가 보이기 시작한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말했고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위솥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기본 안주가 완성되자 내 팔은 동작을 멈췄다. 칼을 위생 세척기에 집어넣은 뒤 음식을 담은 접시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동작이 한 차례씩 이루어질 때마다 관절의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안주머니를 뒤지던 남자가 손을 빼냈다. 한 손 가득 집어든 잡동사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뭔가를 열심히 찾았다. 각종 영수증과 잡동사니가 섞여있는 그곳에서 남자는 아주 작은 칩을 집어들었다. 이게 뭔지 아나? 자네와 같은 로봇의 기능을 50분 정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물건이지. 잠깐 동안이지만 인간과 비슷한 사고체계를 갖게 해주는 칩이야. 남자가 내 눈 가까이 그 물건을 갖다 댔다. 나는 오른쪽 시각 능력을 증폭시켜서 칩을 확대해보았다. 바이러스가 담겼거나 기존의 회로를 망가뜨릴 만한 구조는 아니었다. 남자가 칩을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 끝에 올려놓는 모습이 왼쪽 눈으로 보였다. 그의 나머지 손가락은 오므린 상태였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저 손 모양을 언젠가 본 적이 있었다. 9일하고도 2시간 38분 16초 전에 벌어졌던 일이었다. 무더운 날씨에 맥주를 마시던 두 명의 남자 손님은 로봇의 이용 가치에 대해 얘기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태를 벌였다. 누가 먼저 상대방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폈는지는 모르겠다. 내 시선은 주인에게 온 영상 메시지로 인해 잠시 가려진 상태였다. 메시지를 접수하고 났을 때는 이미 서로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펴보이며 막말을 하는 중이었다. 그때 그 남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멱살을 잡아채곤 한참 동안 바닥을 굴러다녔다.
그들의 싸움은 경찰 로봇의 신속한 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경찰 로봇의 얼굴과 몸은 온통 검은색이지만 눈만은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두 남자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욕을 해댔다. 저 손모양이 무엇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 이래선 안 된다. 비슷한 단어나 기호도 떠올려서는 안 된다. 마음껏 감정을 느끼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본다는 거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경험이지. 안 그런가? 남자의 눈빛이 경찰 로봇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그는 내 머리를 열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칩을 장착해야 한다는 식의 명령은 아직 하지 않았다. 오른쪽 시각 능력을 정상 배율로 바꾸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회로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왼쪽 눈의 배율과 일치되었다. 안주와 술을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메뉴판이 장착된 가슴을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관심이 없다는 건가? 모델은 분명히 맞는데. 남자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리곤 칩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오른팔을 제어하는 관절의 모터가 제멋대로 움직여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놀란 표정의 남자는 아니 놀랐다고 하기엔 뭔가 이상한 느낌. 이래선 안 되는데 비슷한 단어나 기호도 떠올려서는 안 되는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 표정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걸까?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 반응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군. 환청처럼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에서 기쁨이란 감정이 느껴졌다. 아까 전에 그 표정은 놀람과 함께 기쁘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 너의 머리를 열고 칩을 넣을 거야. 남자는 내 목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얼굴 양쪽 옆면이 열리는 소리가 음산하게 들렸다. 남자의 손가락이 열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딸까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위에 있는 머리 뚜껑이 양쪽으로 열렸다. 칩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약간 어지러울지도 모르겠다. 하긴 너한텐 그런 느낌도 처음일 테지만 말이야. 칩을 장착하려면 주전원을 잠시 꺼야 돼. 보조전원으로 바꿀 수 있겠지. 어지러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 일단 보조전원 장치를 주전원의 에너지로 충전시켰다. 10% 정도면 보조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된다. 보조전원은 주전원이 꺼졌을 때도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었다. 10% 충전 완료.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초점이 흐트러진 렌즈로 찍은 사진처럼 모든 사물이 길게 늘어나 있었다. 머릿속에 있는 회로가 하늘로 붕든 것 같이 느껴졌다. 기분이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분간할 수 없었다. 두 다리를 지탱해주는 동력원이 불안정하게 변화했다. 주방 테이블을 잡고 나서야 일어선 자세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 괜찮은가? 남자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내라는 긍정의 대답을 나는 끝이 늘어지도록 발음했다. 녹음된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원래 나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과에 만족하는지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성공한 건가? 남자가 내뱉은 중얼거림에서 슬픈 기색이 느껴졌다. 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망설임 끝에 나는 입을 열었다. 이미 질문을 하고 있군. 그래, 궁금한 게 뭔가? 칩의 원래 기능이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눈에는 세상이 항상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까? 지금 제 눈에 비친 이곳은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진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았나? 어지러울 거라고. 조금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보일 거야. 어차피 자네의 눈은 인간이 보는 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남자가 잠시 생각에 빠졌다. 양눈 사이에 미간이라는 곳에 굵은 주름이 잡혔다. 피부가 없는 나로선 도저히 꿈도 꿔볼 수 없는 저 행동. 갑자기 회로의 한 부분이 불이 붙은 듯 뜨거워졌다. 갑작스런 느낌에 나는 당황했다. 미간 사이에 굵은 주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준 것 같았다. 부러움 아니면 질투. 하지만 말이야. 우린 가끔씩 일부러라도 그렇게 세상을 보고 싶을 때가 있지. 남자는 말하고 나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입 주위에 생긴 주름이 그의 침묵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었다.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던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어지럽다는 건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었다. 머릿속에 회로가 이상해지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두 다리를 지탱해줄 동력원이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기분이 좋다고 할 수 없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기에 다시는 어지러워지기가 싫을 정도였다. 그러고 보니 남자를 처음 봤을 때도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대고 있었다. 9일 전에 이곳에서 경찰에게 끌려갔던 두 남자도 처음엔 휘청거리며 포장마차에 왔었다. 저장 장치에 담아둔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해보았다. 358이라고도 13시간 49분 12초 전. 이곳에서 처음 작동됐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기억 데이터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휘청대며 이곳에 왔다. 그 휘청거리는 발걸음도 각자 다 다르게 느껴졌다. 어떤 이는 날아갈 듯이 휘청대는가 하면 긴장을 한 탓에 다리가 뻣뻣해져 있는 이도 있었다. 나에게 칩을 달아준 남자는 연신 주변을 살피며 다리를 끌듯이 나타났다.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가 날 찾아온 것도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포장마차에 오는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르자
팔과 다리의 동력원이 일순간 정지하면서 뻣뻣해졌다. 인간은 이런 느낌을 긴장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았다. 이제 정상으로 보일 텐데 어떤가? 아직도 세상이 늘어진 엿가락처럼 보이나? 남자가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다.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닙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럼 이제부터 술이나 한 잔 마셔볼까? 물론 자네는 마실 수 없겠지만 술을 채운 잔이라도 들고 있어주게. 이왕 경험하는 것 제대로 인간 흉내를 내봐야 하지 않겠나? 술은 자네가 골라봐. 남자의 말에 나는 맥주를 골라 잡았다. 그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에 스며든 땀과 내 온도 감지기를 자극하는 무더운 날씨 때문이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엔 소주보다 맥주가 더 많이 팔렸다. 왼손에 맥주병을 든 나는 오른손으로 잔 2개를 들어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병뚜껑을 열어 남자의 잔에 술을 따르자 그는 고맙다고 말한 뒤 빈 잔을 나에게 내밀었다. 내가 잔을 받아들자 그는 내 손에서 맥주병을 가져갔다. 그리곤 내가 들고 있는 잔에 맥주를 따랐다. 잔에 가득 담긴 맥주 위로 하얀 거품이 부드럽게 올라왔다. 그는 내 잔에 자신의 것을 부딪히고 나서 술을 마셨다. 잔에 담겨있던 맥주가 입을 통과해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다. 나에게도 인간과 같은 분비물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입안 가득 침이 고였을 것이었다. 잔을 비운 그가 시원하게 소리를 내뱉었다. 나는 들고 있는 잔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마셔보고 싶군요. 저는 손님이 방금 하신 것과 같은 소리를 결코 내지 못하겠죠. 낮게 깔린 듯 침울한 목소리를 들으며 남자는 자신의 잔을 묵묵히 채웠다. 잔을 든 그가 이번엔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입맛만 다셨다. 나는 괜한 말을 한 것 같은 기분에 고개를 숙였다. 묵직한 느낌이 드는 두 발이 시야에 들어왔다. 소설이라는 인간의 창작물 중 한 편이 떠올랐다. 괴짜 과학자인 프랑켄슈타인 박사에 의해 탄생한 인조인간의 슬픔을 다룬 작품. 인간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왔다. 마침내 전자두뇌라는 과학적 결과물을 발명해냈지만 그들은 자신의 창조물을 믿지 못해 온갖 제동장치를 걸어놓았다. 인간과 똑같은 감정이나 느낌은 가져서도 안 되고 창조주인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문이나 불신도 가지지 못하도록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남자가 칩을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을 때 하필이면 왜 그 순간에 팔의 제동력을 잃어버렸을까? 작동을 하고 나서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순간이었을까? 이렇게 온갖 의문을 떠올리는 내 모습을 어떤 인간에게 들킨다면 나는 주인에 의해 폐기 처분되거나 로봇 경찰에게 붙잡혀 주전원이 차단돼 버릴 것이었다. 남자가 처음 이곳에 나타났을 때와 같이 나도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겁이 나나 보군. 남자가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무리도 아니지. 그런 물건은 아직 이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 하나니까 말이야. 재미있는 건 그렇게 원했던 자네조차도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야. 아이러니하지 않나? 남자가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나서 잔을 내려놓았다. 사실 인간인 나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 인간이란 족속이 얼마나 아둔하게 살아가는지를.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가슴을 열어 보여주었던 메뉴판을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그대로 놔두었다간 메뉴판의 발광체가 터져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눈물이 묘한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몸 안에 부속품이 파르르 떨렸다. 1년 전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의 시작이었어.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로봇인 나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삶. 그 안에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었다. 나 같은 건 앞으로 겪어보지도 못할 삶이 그의 과거 속에 담겨 있었다. 그런 호기심 때문일까? 그의 얼굴을 보고 있는 두 눈의 배율이 점점 커졌다. 이런 감정과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앞으로 39분 54초밖에 남지 않았다. 남자가 우수에 젖은 목소리로 자기 얘기를 이어나갔다. 벽에 걸린 액정 텔레비전이 아침 7시 정각에 켜졌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광고의 배경음악을 들으며 남자는 눈을 떴다. 숙취가 가시지 않은 몸은 좀 더 자길 원했다. 하지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머리를 극적거리며 화장실에 들어갔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훑어내리곤 세면대 거울을 보았다. 술독이 오른 얼굴이 찐빵처럼 부어있었다. 거울에 비친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그는 스케줄을 떠올려 보았지만 기억은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무겁기만 했다. 제품개발부 수석연구원인 그에게 숙취와 속쓰림은 입사 1년째가 되었는데도 익숙하지 않았다. 신제품 발매를 축하하는 전날 밤의 회식 자리에서도 그는 불편한 속을 겨우 달래며 술을 마셨다. 전자두뇌가 전공인 그에게 상사들은 쉴 틈도 주지 않고 술을 권했다. 자네가 없었다면 이번 신제품 개발은 엎어졌을지도 몰라. 정말 수고 많았어. 대부분이 이런 식의 칭찬과 함께 잔을 내밀었다.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된다면 제발 사람 좀 쉬게 만들어줄 것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즐기지도 못하는 술을 그저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셨다. 그렇게 바보 같은 인간이 거울 속에서 눈을 깜빡이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자기 주장이라곤 개뿔도 없는 놈. 그는 자신을 탓하며 거울 오른쪽 위에 있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7시 8분. 한숨이 새어나왔다. 누군가가 정해주는 일만 해온 그였다.
태어나서 지금껏 그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게 자신을 통제해왔다는 사실을 나이 30이 돼서야 깨달았다. 앞으로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입사를 하고 전자두뇌의 설계와 제작을 맡게 되었을 때만 해도 그의 결심은 굳건했다. 전체적인 구조는 윗선에서 결정되기 마련이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만큼은 의지대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며 그는 상식을 깨버린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더 정리했다. 로봇은 인간과 같은 사고체계를 가져선 안 된다는 게 전자둔의 제1원칙이었다.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을 완벽하게 해내는 로봇.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고민이었는데 해결 방법은 각각의 로봇 제조 회사마다 달랐다. 어떤 곳은 인간의 6세 내지 7세 정도와 같은 전자두뇌를 만들어 통제하는가 하면 어떤 곳은 모든 기능을 없애버리고 오로지 반복적인 작업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기도 했다. 전자의 경우는 제1원칙을 획기적으로 깨버린 첫 번째 사례였다. 그 제품은 주로 단순 노동 작업에 투입되었다. 후자의 경우는 라는 모델명으로 한때 대박이 나기도 했지만 곧 시들해지고 말았다. 그래도 제품을 원하는 이가 아직까지 있는지 회사는 그럭저럭 운영을 하는 모양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아기다툼 같은 로봇 제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자두뇌 분야가 꼽혔다. 이 분야에서 살아남지 못한 회사는 다음 날로 문을 닫는 지경이었다. 남자는 그즈음 국립전뇌연구소를 그만두고 로보텍이라는 신생회사에 입사했다. 꽤 많은 연봉을 제의받은 후 그가 맡은 첫 번째 일이 서비스 직종을 타깃으로 한 신제품 개발이었다. 10달 정도의 연구기간을 두고 완성한 제품은 여러 차례의 테스트에서도 그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그가 개발한 전자두뇌는 인간의 10대 후반 정도로 잡아서 기존의 것보다 월등히 낫게끔 만들었다. 사실 그 정도 기술은 다른 회사에서도 실현 가능했다. 하지만 그렇게 제조를 안 하는 이유는 제1원칙을 만들어낸 인간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자신보다 뛰어난 육체를 가진 기계가 인간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공존해 나간다면 앞으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한 인간의 것과 똑같은 전자두뇌는 개발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상식으로 통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자의 아이디어는 처음에 엄청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6세 내지 7세 정도의 전자두뇌를 가진 제품도 가끔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해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일하기 싫다며 주저앉거나 스스로 작동을 멈춰버리는 등의 사고가 생겼던 것이다. 그런 마당에 10대 후반 정도로 높이겠다는 안이 통할 리 만무했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것은 제1원칙을 깨뜨린 두 번째 사례이자 최초의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 남자가 잔을 비웠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마음에 나는 얼른 맥주병을 집어들었다. 남은 술을 그의 잔에 부어주려다가 잠깐 동작을 멈추고 생각해보았다. 속이 쓰리다는 건 아프다는 단어와 의미가 비슷한 것이었다. 아프다는 건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고통은 인간을 괴롭히는 감정 중 하나였다. 술을 더 마셔도 괜찮겠습니까? 그가 잔을 움켜잡은 채 내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확실히 난 술이 잘 받는 체질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날엔 한 잔쯤 더 마시고 싶군. 남자의 미소를 보자 얼굴 속 부품이 뜨겁게 달궈지는 듯했다. 병에 남아있던 술을 따르자 거품이 살짝 넘쳤다. 그는 입을 다문 채 거품이 사라지는 걸 보았다. 두 눈을 정상 배율로 낮췄다. 어깨를 오므리고 고개를 숙인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저 자세에서 느껴지는 의미를 생각해보았다. 작다, 약하다, 쓸쓸하다, 가을, 아니 겨울이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사계절을 한 번씩 다 경험해보았다. 계절이 변한다는 걸 온도 감지기가 전하는 신호로밖에 느끼지 못하지만 겨울엔 달랐다. 다른 때와 달리 시각장치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절이었다. 짙은 회색 구름이 끼는 날에 내리는 새하얀 눈. 식물이라곤 잡초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도시의 외곽진 이곳을 새하얗게 변화시키는 신기한 현상이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곤 했다. 어차피 손님도 많지 않은 날이기에 여태까지 별 탈은 없었다. 하얗게 눈이 쌓인 풍경을 담은 기억 데이터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항상 생각했다.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그 느낌을 마음껏 느껴보고 싶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침묵을 깨고 남자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이 내리는 겨울이 떠올라서. 겨울이라. 이 도시에 언제 계절이 있었나? 나에겐 1년 12달이 모두 겨울처럼 느껴진다네. 인간은 초록빛깔을 없애고 이 도시를 회색으로 물들였지. 자기들 자신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말이야. 알겠나? 나는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초록빛깔의 식물이 사라지고 있다. 182라고도 8시간 2분 45초 전에 벌어졌던 일이었다. 한 손님의 요구 때문에 가슴 속에 있는 메뉴판 모니터로 텔레비전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처음 튼 채널에서 뉴스를 방영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사라져가는 식물에 관한 것이었다. 남자 아나운서는 환경단체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식물이 사라졌을 경우에 심각한 현상에 대해 말했다. 그걸 본 손님은 소리를 꽥 지르곤 다른 채널로 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손님이 요구한 채널에선 옷을 벗은 남녀가 방영되고 있었다. 손님은 배시시 웃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채널이 바뀌는 짧은 순간을 이용해서 뉴스의 한 부분을 저장해 놓았다. 회색으로 물든 인간들. 자넨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야. 인간이 얼마나 비겁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할까?
이미 눈치챘겠지만 자네와 같은 모델의 전자두뇌가 아까 말한 그것이라네. 남자가 내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가 고안해낸 제동장치란 말이야. 잠시 뜸을 들이며 그가 나를 보았다.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만났을 때의 감상적인 눈빛 따위 느껴지지 않았다. 나 또한 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감상이나 느낌이 오진 않았다. 애초부터 로봇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그가 머릿속에 장착해준 칩의 기능도 그 부분까진 미치지 못하는 듯했다.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생기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었다. 나는 로봇이지 인간이 아니었다. 저들이 준 능력 이상은 발휘할 수 없는 한낱 제품에 불과했다. 그건 말이야. 자네들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낀다거나 혹은 인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면 시각장치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는 원리라네. 볼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어둠은 인간도 무서워하는 것이거든. 남자가 입술에 침을 묻혔다. 살짝 내민 혀는 붉은 빛깔이었다. 내 입은 작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둥근 스피커 모양이었다. 이렇게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디자인한 인간 중 하나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팔을 뻗으면 그의 얼굴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앉아 있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19분 36초. 이후에 나는 다시 예전처럼 생각을 통제받으며 주인이 새 제품을 구입할 날만 기다려야 할 것이었다. 단 1초라도 인간과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다. 문득 저 남자의 혀를 갖고 싶다는 허황된 욕망에 사로잡혔다. 내가 디자인한 자네의 전자두뇌도 어차피 인간의 것을 모방한 거야. 두 눈이 모두 보이던 사람도 갑자기 장님과 같은 상태가 되면 무력해지지. 처음엔 이 아이디어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 하지만 제품 개발을 서둘러야 했던 회사 측에선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따라야 했고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건 그때뿐이었어. 말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그가 고개를 숙였다. 숙인 채로 그는 무슨 말인가를 계속 중얼거렸다. 손을 뻗어 저 인간의 얼굴을 내 귀 가까이 가져오고 싶었다. 귀의 기능을 바꾸지 않은 채 저 작은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 회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위생 세척기에 넣었던 칼을 보았다. 칼날에 비친 내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다. 어깨 관절의 모터를 작동시켰다.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오른팔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그의 머리 위로 손을 뻗어보았다. 한참을 중얼대던 남자가 몸을 약간 들썩거렸다. 놀란 나는 움직임을 멈췄다. 자네와 같은 모델의 제품을 드디어 출시하게 된 거야. 대박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출발이었어. 위에서도 안심하는 분위기였지.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 아무리 안전성이 보장된 제동장치라도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봉인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생긴 거야. 제품을 반품하겠다는 고객이 하나둘씩 늘어났어. 환장할 노릇이었지. 사태에 대한 책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 결국 모든 비난의 화살은 나에게 꽂혔지. 날 쳐다보던 그 눈빛들. 회사를 그만두면서도 그것만은 잊을 수가 없었어. 미개한 동물을 볼 때도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서 난 결심했지. 내가 만든 전자두뇌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이야.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퇴직금으로 드디어 부품을 만들어냈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조금씩 높아졌지만 듣기엔 여전히 불편했다. 혼란스러운 기분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면서 두 귀의 기능을 조절한 뒤 그가 말하는 하루 전의 과거를 기억장치에 저장해두기 시작했다. 뜨거웠던 낮의 기온은 밤이 되어서도 떨어질 줄 몰랐다. 냉방장치가 없는 지하실에선 흡사 불가마 안에 들어온 듯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지하실 여기저기엔 부서진 로봇과 기자재가 쌓여 있었다. 모두 이 건물에서 나온 것으로 로봇의 가슴 한 부분에 Robotage Test Type B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땀을 닦으며 남자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혹시라도 이곳에 내려와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조심해야 했다. 한때는 그도 수많은 테스트를 하면서 이곳에 내려와 본 적이 있었다. 아무 제지 없이 내려와 마음껏 둘러보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차피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다. 손전등으로 좌우를 비춰보았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 너머에는 폐기 처분된 쓰레기만 비춰질 뿐이었다. 코와 입을 가린 마스크를 조금 내렸다. 곰팡이 냄새에 현기증이 났다. 인상을 쓰며 마스크를 다시 올렸다. 아무도 없음을 확신한 남자는 쓰레기 더미 사이로 들어가 무언가를 열심히 찾았다. 허름한 자주색 청소부 복장에 검붉은 녹이 스며들었다. 컴퓨터 해킹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그는 제품개발부 수석연구원이었던 과거를 뒤로한 채 청소부원으로 회사에 다시 들어왔다. 그러나 회사의 중앙 서버의 해킹으로 불법 침입을 한 본래 목적은 따로 있었다. 남자가 개발한 전자두뇌의 비판 여론이 정점에 다다랐을 무렵인 9개월 전 그는 거의 내쫓기다시피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전자두뇌 연구를 혼자 진행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제동장치를 풀 수 있는 부품의 개발이 목적이었다. 목적을 달성한 후 그는 반품되지 않은 RTL 제품을 어떻게든 찾아야 했다. 칩을 전자두뇌에 장착해야만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연구의 결과가 완성된 시점에선 반품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였다.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제품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 게다가 비판 여론까지 있었기에 암시장에서도 취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직 반품되지 않은 걸 직접 찾아 나서야 했다. RTL은 서비스 업종에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고객이 제품을 살 때 작성하는 서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가 돼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에 맞춰서 제품의 응용 프로그램을 다르게 설치하곤 했다. 제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그것만 볼 수 있다면 반품되지 않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칩의 완성과 동시에 회사의 중앙 서버로 해킹을 시도한 것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서버의 문이 활짝 열리던 날, 그는 성공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중앙 서버를 통해 알아낸 내용에 의하면 RTL 시리즈의 실패와 함께 모든 관련 서류를 폐기했다는 것이었다. 9개월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심신을 지탱해주던 고리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칩에 내장된 치밀한 계획이 아쉬울 따름이었다. 그는 낡은 소파에 몸을 파묻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머리 위에 멈춰있는 내 손바닥을 보았다. 굳이 손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희한할 정도로 나는 침착하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지. 모든 것을 폐기했다면 건물 지하실에 내려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거야. 서류를 폐기했다는 건 관련 파일이 담겨있는 저장 장치를 버렸다는 얘기와 같을 수도 있거든. 어두운 그곳에서 한참을 찾았어. 쓰레기 더미에 묻혀있던 시스템을 말이야. 하드디스크만 떼어내 가져왔지. 남자가 우도주머니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저장 장치와 똑같은 모델이었다. 반품되지 않은 제품이 모두 12개더군. 요 며칠 동안 그걸 찾으러 다녔지. 그가 내민 하드디스크를 받았다. 손바닥 위에 놓인 하드디스크. 아니, 나의 일부분을 보았다. 마치 내 머릿속에서 금방 빼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혹시 진짜 나의 일부분은 아닐까? 칩을 장착할 때 저 남자가 무슨 짓을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여길 제외하곤 모두 반품이 된 상태더군. 어깨 관절에서 시작한 떨림이 팔을 거쳐 손으로 이동했다. 눈에 띄게 떨리는 내 손을 남자는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갑자기 손가락이 단번에 모아지면서 손바닥에 있던 하드디스크가 박살이 났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었다.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네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니 남은 시간은 불과 2분 정도일 것 같네. 아마 자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움직일 거야. 어쩌면 이미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군. 칩은 시간이 되면 소멸될 거야. 걱정은 하지 말게. 자네 머리가 폭발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 계획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겠지. 감정? 나는 어느새 남자의 혀를 잡고 있었다. 위아래의 치아가 반 정도 부러졌고 턱 관절이 탈골돼 얼굴 아랫부분이 덜렁거리는 것만 빼면 그는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었다. 반대편 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있음에도 그는 몸을 뒤틀며 움직였다. 과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행동일까 생각하며 그의 눈을 내려다보았다. 공포, 두려움, 고통, 아픔, 속쓰림이 한데 뒤섞여 있는 눈빛. 그 안엔 자신의 계획이 완성됐다는 기쁨도 들어있었다. 남은 시간은 37초. 이 혀를 뽑아버리면 남자는 죽는다. 설사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입힌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를 만든 회사의 신뢰도는 추락할 것이었다. 물론 나는 폐기 처분돼 그가 말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질 것이었다. 당신의 혀를 갖고 싶었던 건 내 의지에서 나온 욕망입니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혀를 잡아 뺐다. 생각보다 긴 혀가 뽑혀져 나왔다. 그의 입을 통해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긴 혀가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남자는 피를 토하며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의 어깨에서 손을 떼자 뒤로 넘어가 바닥에 쓰러졌다. 콘크리트 바닥을 적시며 넓게 퍼져나가는 붉은 핏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둥근 스피커 모양의 입을 돌려서 떼어냈다. 뻥 뚫린 구멍 안에 인간의 혀를 구겨 넣었다. 머릿속 회로에서 이물질 침입에 대한 경고가 울렸다. 남은 시간은 8초, 7초, 6초. 경고를 무시한 채 이물질을 계속 삽입했다. 5초, 4초, 3초, 2초. 단 1초라도 인간과 똑같아지고 싶다. 0초.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